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처음에 조금 더 잘하시지. 처음에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난 맞습니다. 애였거든. 맞습니다. 예, 초등학생. 정신 차려보니까 뭐 이렇게 가고 있구만요, 지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빙의 생각을 해보면 네. 그분들이 40년 있다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일 걸 예상을 했을까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기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채부심 연금센터의 최상욱입니다. 저희 채부심 연금센터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에 대해서 또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형태의 코너로 꾸미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라는 게 노인기초연금부터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등 많은 그런 연금성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20대,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게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인데, 이 두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맨날 뭐 국민연금 없애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이게 관심사가 많아서 연금제도가 지금 개혁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연금제도를 다루는 코너를 하면서 제도 시스템 전체를 큰 그림에서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또 가면 좋은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부터 3.12로 연금개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익숙하시겠지만은 카이스트에 있는 김우찬 교수님을 모시고, 이분은 지금 3.12로 연금개혁인데 이게 얼마 전에 4.16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조금 질문을 하면서 저희 시청자들이 연금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이해도를 조금 높이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기 이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불러주신 우리 최상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예전에 한번 불러주셨는데 그렇죠, 오늘 또 불러주신 걸 보니 제 작가님께서 제가 낸 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감사라니요.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신 분이셔가지고. 근데 또 복장을 보니까 또 트레이닝을 입고 오신 게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한국에 떨어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샤워만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채널에 나오시는 거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나와주시니까 또 제가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국을 가셨다고 하는데, 미국에 가신 게 인공지능 때문에 또 가셨다 해가지고 그 얘기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미디어에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70%는 연금 관련 이슈로 불러주시고요, 한 30%는 인공지능 관련된 걸로 불러주시는데, 제 본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타이틀은 현재 지금 카이스트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걸 3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걸 만들었고, 제가 거기 지금 현재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제가 하는 연구는 그쪽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걸 하던 건 아닌데, 이제 그 공학이라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저도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튼 거고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온 거는 트리플 AI라는 그런 학회가 있고, 그 인공지능 판에서는 그 논문을 내는 게 소위 탑 AI 학회에 논문을 내고 거기에 억셉이 된 논문을 좋은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탑에는 뉴립스, ICML, ICLR 이렇게 세 개를 부동의 탑3라고 보는데, 트리플 AI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그 급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보다 조금 떨어진다. 어쨌든 얘도 뭐 탑5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논문이 어떻게 학생들이 열심히 해줘서 이제 구두 발표가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약간 미묘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여기 이런 학교가 되게 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리플 AI 논문이 13,000편이 투고가 됐고 3,000편 정도가 억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억셉턴스 레이시 한 23%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한 억셉된 것 중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투고분 중에 한 2% 정도만 구두 발표의 기회를 줍니다. 3,000편을 구두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이제 제가 낸 것도 구두가 됐고,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 3,000편의 논문을 이제 포스터로 해가지고 이제 쫙 엄청 큰 홀에 모든 논문을 딱 펼쳐놓고 봅니다. 나흘에 걸쳐서.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가면서 재밌는 연구 없나, 내가 좀 이제 배워야 될 거 없나라고 보러 학회를 가는 건데, 이번에 기분이 조금 미묘했던 게 중국인들의 비율이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 3,000편의 논문의 저자가 뭐 논문 하나당 한 명인 논문도 있지만 대부분 4명, 5명, 6명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인식하기로는 한 70%가 중국. 70%가 중국.
중국인 이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들의 소속이 중국 학교인 경우도 많지만 네. 미국 학교나 영국 학교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절대적으로 중국계 그 학자들의 약진, 그러니까 양적, 질적인 우월성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네. 3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잘합니다. 한국 네. 인공지능 잘하고 세계적으로 우리 인공지능 역량이 한 5위 정도로 평가가 되고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절대 전 세계 어디 빠지 않아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보다 인구 대비로는 네. 그래도 우리가 많어라고 정신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인구 대비로 따져도 중국이 1등이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국 이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 패권을 네. 어떤 그 내셔널 시큐리티 차원에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딥시크가 보여준 게 어떤 하드웨어를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쪽 연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역설적이지만. 그 인류의 지능을 모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네. 달려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똑똑하고 네. 열정 넘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인공지능 학자의 러프하게 보면 70%가 중국계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들었겠어요. 갔는데 막 3,000건을 봤는데 70%가 다 중국 이름이 뭐 막 이러면은. 되게 현타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네. 까놓고 얘기해서 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기술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언제 쪽수로 됐고 언제 뭐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다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 네. 저희 공학자들도 정말 목숨 걸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R&D 네. 예산 삭감되면 악플 한번 달아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김유찬 교수님이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데 연금 관련 개혁을 논의하게 된 것도 그것도 과거에 그때 얘기하시기를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관여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거고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 자문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 연금제도 관련해서 막 국민 500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등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다 보셨을 건데 어쨌든 지금 소위 기무창 안이라고 하는 이제 연금 개혁안이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센세이셔널해 보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이 책에서는 312호라고 했는데 그거를 요즘은 이제 416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312호에서 416 그 일단 숫자가 뭔지 그 연금개혁안을 숫자로 먼저 얘기해 주시면은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 편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제가 연금 쪽 얘기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드리면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는 네. 길어, 네. 긴 거는 비행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연금판에 빌려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지쳐서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연금 개혁이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지만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하거든요. 워낙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죠.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분들이 아무래도 좀 숫자에 약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또 나쁘실 이제 텐데 문과를 또 까는 거야? 까는 건 아니고 문과 멸시?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구 중에 최적화 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의사결정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연금 제도에 관련된 최적화 문제를 간단하게 하나를 써서 낸 게 있는데 그게 눈에 띄어서 불려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했어요. 그 재정투기에 2번 참석했었고 기금 관련 전문위원회 2번 했었고 그다음에 2023년에 있었던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네. 이제 그 민간 자문위원도 했었고 그래서 뭘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될 4.16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2023년에 그 제가 국회에 보고드린 네. 3.12로 개혁에 그 사이 한 1년 반 동안에 또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쁘게 보면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현재 논의되는 걸 보면 지난 18년간 논의 중에 가장 진보와 보수가 가까이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반 정도의 논의를 조금 담아서 네. 약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요거의 디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4는 보험료를 현재 9에서 네.
13으로. 예, 그러니까 4%포인트를 올리자라는 네, 얘기고. 점진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0.5, 0.8.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네. 논의에 따라 다를 네.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6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연평균 6%를 타겟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건 근데 사실 이미 6% 넘게 달성했고 요즘 기사 보면 막 작년에 15% 수익이 났다고 하면서 네네. 하는 걸 보니까 막 그것도 현실성 없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6도.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그러니까 네. 2024년 말에 포트폴리오를 보면 분석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한 5.5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현재 이미 작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중기자산 배분을 위험 수준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한 7대3 포트폴리오로 가는 걸로 의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7대3 포트폴리오면 그냥 기금용 수익률이 6% 정도로 수렴하는 게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아실 수 있는 분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거는 뭐 좀 간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 안 드린 가운데 1이라는 숫자는 이제 정부의 국고 투입을 GDP의 1%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논의와 좀 결이 많이 다르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인 그게 코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까지 논의되는 정부의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바꾸는 연금 개혁안은 굳이 숫자로 설명하면 406 개혁이고, 맞습니다. 기무창안은 제 416 개혁이다 이런 거죠. 근데 되게 사실은 406이랑 416이랑 뭐 뭔 차이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없다로 이해하기에는 그 416을 하게 되면은 연금 기금이 뭐 50년, 60년 뒤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기금 고갈이 아예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기금 고갈이 완전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투자 대상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뭐 양한평한테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저기 뭐 미국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 회사 기준으로 보면. 오픈 AI에 사버릴 수 있죠. 네, 오픈 AI에도 투자하고 등등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416을 하면은 저는 이제 뭔가 연금의 와칸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이제 416 개혁이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416의 그 1이 재정을 넣자는 아니고, 맞습니다. 재정을 넣게 되면은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1년 반 정도의 그 정치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다음에 할 얘기가 조금 더 맥락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연금개혁 논의는 어느 정권이나 있었고 어떤 대통령 후보도 연금개혁안을 들고 나오셨고 뭔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개혁 이후에 국민연금개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개혁을 완성시키는 그 순간에도 연금 개혁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나왔을 정도로 완벽하지 않은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거의 모든 얘기를 하기는 시간이 우리가 모자라니까 좀 이제 핵심만 찝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18년 동안 사실은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한 게 연금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재정 지출 중에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가도 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나가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되게 큽니다. 건보보다 더 커요. 그렇더라고요. 장기적으로 GDP의 보통 한 15, 18% 이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인구의 뭐 적으면 20%, 우리나라 뭐 50%가 되겠죠. 그런 인구가 써야 되는 그 급여를 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큰 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가라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결국은 이념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지난 18년 동안은 그래서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전장으로 연금을 선택했고, 보수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연금을 선택을 해서 정말 치열한 이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반 동안의 어떤 그 논의를 보면 조금 희망적인 거는, 이 진보와 보수가 그전에는 사실 저 사람들 진짜 개혁을 하고 싶은 건가, 이념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얘기만 했는데요. 현재 그 이제 여당이죠. 국민의힘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보험료율 13%, 그러니까 4%를 인상하는 거죠. 소득 대체율 43%를 얘기합니다.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제도는 국민연금을 내가 40년을 납부를 하면 은퇴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 생애소득의 40%를 매년 주겠다라는 네. 겁니다. 네, 네. 근데 40년 노동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죠. 30년 네. 노동을 하면 네. 30%를 주고 20년 네. 노동을 하면 20%를 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은 지금 43까지 올리자. 네. 보험료는 13이다. 네. 민주당은 보험료는 똑같이 13이에요. 네. 근데 소득 대체율은 45로 올리자. 아. 이 정도밖에 차이 네. 안 나는 거고. 근데 사소한 차이 같은데 그걸 가지고 오래 싸웠던 거군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얼른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금 이제 진보 진영 학자들을 통상 그 소득 보장론자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소득 보장론자와 조금 가까운 편이고,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급여가 늘어나야 된다 네. 이런 거고요. 이제 여당은 조금은 이제 재정 안정론자, 네. 국가 재정을 생각하는 네. 이분들과 조금 가까운 편이고, 네. 이분들 주장하는 거는 보험료를 더 걷고 좀 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는 거는 네. 이제 보험료 급여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네. 이제 43을 얘기하는 국민의힘은 야 그건 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2% 차이가 사실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40년 기준 2%니까 30년, 20년, 10년, 네. 20년 기준은 네.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거는 네. 이게 이념 전쟁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굉장히 그런- 명확한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증거죠. 네. 뭐 30, 50 이런 것도 아니고 제 말이요. 45라고 소득 보장이 네. 달라지는 되고 것도 아닌데. 43으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43면 재정 안정이 되고 45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둘 다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아젠다라고 하는 게 작은 차이지만 그게 이제 지지하는 분들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43, 45, 그러니까 406 개혁으로 가는 방향에서 406, 43이냐, 406, 45냐도 지금 저기 이제 서로 말들이 다른데 네. 지금 김우창 안은 416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니까 네, 쉽지 않죠. 그럼 완전 쉽지 않아 보이는데 특히 416으로 가자고 해버리면은 이제 재정을 투입하자 그러니까 특히 재정 안정파에서는 완전 싫어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쪽에 소득 보장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세요. 소득 보장에서는 왜 싫어해요? 소득 보장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네. 그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만으로 이제 한 2060년이 되면 GDP 한 9%. 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소득 대체로 올리면 GDP 네. 11%까지 내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기금이 고갈을 내잖아요. 예, 그렇죠. 국가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옳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정 투입을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금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해하시고 당연히 뒷세대가 네. 앞세대를 모시는 게 맞다라는 좀 인식이 강하신 편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416을 하면은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신다는 거는 또 재정을 1%를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재정 안정론파 쪽에 그 저항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416 개혁 안에서는 그냥 단순히 1%만 갖고 오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뭐 1%를 좀 어떤 식으로 조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네. 조달하시는 거를 주로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고기 얘기를 가려면 네. 사실은 그 앞 단계 얘기부터 조금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416이라고 하는 요거 아니면 현재 그 여당 야당이 406. 왜 406 요 네. 얘기를 하는지 조금 말씀을 네. 드리자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고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네. 약간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고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야, 낸 만큼 받으면 안 돼? 내가 낸 거 기금이 잘 굴려서 수익률 내고 그거 받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뒷세대한테 짐도 떠넘기지 않고 앞세대는 앞세대대로 내가 원해서 가입한 것도 아닌 나쁜 어른 되는 일도 없고 좋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뻔히 나오는 질문은 자 그러면 낸 만큼 받기 위한 보험료는 얼만데?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질문을 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대답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네, 그게 그 원가죠. 책에서 보험료의 원가라는 네네. 거죠. 국민연금의 원가가 얼마냐.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칠게요. 네. 아주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소득을 받고 노동을 하고 보험료를 내고 평균 수명까지 딱 살다 가면 네.
내가 젊었을 때 쭉 낸 돈이 기금이 쌓이니까 네. 기금 수익률이 높으면 원가가 떨어지겠죠. 예. 보험료가 낮아지겠죠. 예. 만약에 수명이 길어지면 원가는 또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또 약간 성별에 따라서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기니까 예. 그러면 뭐 좀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공적연금에서는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 코트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인구를 봤을 때 대체로 국민연금의 원가는 네. 현재 소득 대체율 40%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12%입니다. 네. 그러니까 9%를 내고 40%를 받아가니까 3%만큼의 보험료를 약간 덜 낸 거죠.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뭐 미적립 부채가 뭐 어마어마하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득 대체율이 현재 논의가 일어나는 게 43, 44, 45 이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강 이게 완전히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대강 보험료를 1%당 소득 대체율 3.3%라고 보면 대강 숫자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득 대체율 40%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12%가 원가였으니 지금 진보와 보수가 만날 것 같은 43, 44, 45 이 동네에서의 네. 국민연금 원가는 13%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13까지는 가야지 43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40이 12라고 하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보험료를 올리면 네. 그 이후에 소득 대체율도 동시에 바꿀 거거든요. 올리든 네. 내리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이걸 과거에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딱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네. 뭐 소득 대체율을 뭐 한 80% 올렸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25년이 됐으니까 이제 1965년생은 국민연금 안 내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그냥 옛날에 낸 거 정해지고 받는 거고 앞으로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바꾸면 그 다음 세대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70년대 중반생이니까 예. 둘 다 이제 앞으로 과거에 한 20년 냈고 네. 앞으로 한 20년 정도 기회가 있을 테, 한 15년 정도 기회가 있으니 우리는 뭐 대강 그 정도 영향을 받는 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현재 보험료율 4%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3, 44, 45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원가만큼은 원가만큼 보험료를 받자. 내자. 내고 또 받자. 이제 그게 이제 여든 야든 어느 정도 네.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계산을 통해서 네. 과거에 보험료 3%의 소득 대체율 40을 얘기를 했던 거는 현 제도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고 네. 아무리 봐도 개혁이 일어난다면 소득 대체율은 43에서 45 사이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어차피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험료를 원가인 14%를 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원가를 내는 거니까 네. 앞 세대의 미적립 부채 내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내 원가를 내니까 뒷세대가 빚을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페어해지는 그런 예. 연금의 납부액이 13% 정도에서 만약에 43, 44를 원한다면 13% 정도에서는 타협이 맞습니다. 돼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 50% 올릴 수 있죠. 네. 이건 뭐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주장이네요. 예, 예. 원가는 내야죠. 네. 막말로. 그러니까 원가도 안 내면서 그걸 받자 하는 거는 욕심이지만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건 떠넘기는 네. 거거나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누군가가 하는 거겠죠. 네네. 예, 그러면 뭐 일부에서는 소득 대체율 50%를 올리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16%로 가야 15, 되겠네요. 15는 딱 맞습니다. 15로 가는 15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1에 3.3 이니까. 보험료 3%당 소득 네. 대체율 10%라고 보시면 돼요. 네. 소득 대체율 60% 좋아요. 그러면 그럼 보험료 뭐 18% 올리면 18% 됩니다. 가면 되는군요. 네. 간단하네. 그게 일본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일본이 18% 18에 내는 62 점, 물론 기재부는 맞아요, 있긴 맞아요. 하나. 후생연금까지 다 해서 한 62% 맞아요.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원가만큼 내고 원가 네. 거기에 맞는 거 받아가는 구조가 된 거죠. 저희도 그럼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더 안 가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406 정도에서 멈춰버리는군요. 네. 406에 43에서 스탑. 네. 뭐냐면 일본처럼 그러면 4가 아니라 이제 지금 저희가 9내니까 906이 돼버리면은 네. 그럼 저희가 갑자기 18%를 내자는 건데 근데 대신 소득 대체율은 그렇게 하면 60은 맞춰줄게 맞습니다. 이래버리면은 네. 그건 나름 혁신이라면 이제 구조 개혁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자니 너무 좀 그쵸. 그렇고 막 아무래도, 이러면서 네. 그냥 애매한 모수 숫자 가지고 약간 얘기하는 게 지금 네. 연금 개혁판이군요. 그러니까 보험료 네. 인상에 그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집단은 네. 다름 아닌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금 생각하면
회사를 다니는 분들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는데 사업장 가입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비사업장 가입자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회사 다니는 분들은 9% 중에 절반은 회사에서 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료를 4%로 올리면 이제 물론 따지고 보면 뭐 이게 그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모양 세상은 2%는 회사가 내주는 게 지금 합의인데 그래도 가입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연금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어느 날 갑자기 2%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채널 댓글에 또 그런 거 엄청 달려요. 연금 올리는 거 기업들 싫어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제가 312로 그러니까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을 얘기했을 때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 기업의 부담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어쨌든 정부가 좀 내준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계기업 정부인데 이제 정부 아니면 기업인데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좀 내려가겠네요. 제가 이제 2023년 연금 특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여를 하면 좀 많은 게 해결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보험료로만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안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기업에도 뭘 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고용의 80%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 다들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이제 창업을 2번 해서 알아먹어봐서 압니다. 저도 지금 중소기업인데 월급 주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나오는 숫자들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업도 합의는 해줘야 되고 자영업자도 합의를 해줘야 되고 정부도 합의를 해줘야 되고 다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 많지는 않지만 나 이거 하면은 난 뭐 저기서 막 시위할 거야 막 이 정도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숫자에서 만나고 있는 거고 다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원가만큼 내고 거기에서 기금용 수익률 붙여가지고 받아가는 만큼 받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게임 오버네 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안타깝지만 국민연금이 생긴 지가 이제 36년이 되었는데요. 37년이 되었네요. 1988년에 생겼으니까 이제까지는 덜 내고 더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덜 낸 거가 상당히 쌓여 있고. 그러면 이제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주기로 약속한 돈이 있고 현재 기금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현재 기금이 이제 작년에 잘해가지고 1210 몇 조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원가를 걷었으면 이 돈이 지금 한 3,000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그 21대 국회 마지막 쯤에 양당이 막 작은 숫자 가지고 1-2%가 소득 대비가 1-2% 가지고서 합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좀 화를 내시면서 야 너네 이거 제발 좀 합의를 해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하고서 우리 이렇게 심각한데라고 기존의 미정립 부채가 정부가 한 번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분이 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 기준으로 미정립 부채가 1,7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기준으로 기금이 1,100조였으니까 작년 5월 기준으로 한 2,800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3,000조가 돼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미정립 부채가 1,800조쯤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GDP의 한 80% 정도가 국민연금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땅꾼한 돈이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뭐 D2 기준으로 50%가 넘어간다고 나라가 막 안다. 막 그래서 막 이 뭐 건전 재정해야 된다 이러는데 거기에 국민연금이 1,800조 올라가면은 그냥 순식간에 거의 14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정부의 지급 보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조금 미묘해요. 정부가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는 순간, 참고로 지금 지급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안 줘도 불법이 아니에요. 현재 국민연금법을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그런 안을 내셨고요. 근데 그거는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주제가 아니고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하는 순간 모자라는 돈은 이제 뭐 이게 D2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부 부채로 인지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채가 갑자기 50에서 130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정부의 지급 보장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이거를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부가 강제로 걷어갖고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인들끼리 얘기를 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판에서 정부가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요즘 전세 사기가 화두인데 진짜 연금 사기다, 연금 사기. 그러니까 사기잖아. 근데 이제 그게 그런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 얘기가 엄청 길어졌는데 그 현재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보험료율 13%에 저는 그냥 44 소득 대체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44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중간에 좀 만나시라는 의미로 결국 중요한 건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45, 43, 45니까 44로 합의해라. 그러니까 뭐 45가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도 아니고 43이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념적인 정치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그 숫자에 지금 진영이 형성이 된 거고요. 마치 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대단히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 정확히 그게 원가가 되는 거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립 부채가 1,800조가 있습니다. 1,700조, 1,800조. 그러니까 그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는 안 걷어서 생긴 거라는 건든 바꿔 말하면은 저희가 걷은 만큼 돌려준다는 컨셉인데 덜 걷었기 때문에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약속해 버리니까 이제 줘야 될 돈이 그만큼이라는 거랑 비슷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약간 저희가 11을 벌고 43을 받겠다고 하는 게 지금 논의인데 옛날에 굉장히 오랜 기간 9를 받았으니까 이제 4를 덜 내왔던 거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받겠다고 하는 거는 40대로 받아버리면 그 덜 낸 상태에서 그만큼 받아줘야 되니까 그만큼 미적립됐는데 연금성으로는 부채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적립급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초부터 국민연금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원가는 이거다. 너네 이거 내. 라고 해서 쭉 운영을 해왔으면 지금 기금은 3천 줘야 해요. 그럼 뭐 진짜 빈쌀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주겠다고 매년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들을 다 더해보면 그리고 그걸 할인을 해보면 이제 1,800조가 모자라는 거고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원가보다 덜 걷었다라는 이런 것도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최초의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때는 그냥 은행 이자율이 막 15% 이랬던 시대이기도 했고 그때 어르신들 평균 수명이 70세가 안 됐거든요. 막 맞아요. 3% 내고 70%는 좀 심했지만 그때 막 예금이자가 막 12, 15%여가지고 그 초장기로 막 복리로 때렸으면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모든 문제를 가만히 놓고 보면 그냥 인구 구조의 급격한 악화가 다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기금이 없다고 칠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대비 노인이 몇 프로가 있느냐. 현재 이제 30쯤 될 겁니다. 100명당 30명. 그러면 기금 없다고 칠게요. 이 양반들한테 소득 대체율 40%를 맞춰주려면 100명의 젊은이가 30명의 13을 내야 되네요. 그러면 대강 13면 끝나는 13을 거예요. 내야 되네요. 불과 5, 6년 전에 우리 부양비가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8%만 내면 이 양반들 4% 맞춰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양비가 30을 넘는 나라들이 통상 우리와 같은 문제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뭐 해외에는 기금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 왜냐하면 부양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인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 2050년 전후에 경제활동, 국민연금과 관련된 인구는 확정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인구가 막 갑자기 막 1억 명이 태어난다고 치더라도 얘네들이 국민연금에 기여를 할 만큼 성장을 하려면 25년,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 대한민국의 2050년 즈음에 경제와 관련된 인구 구조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너무 암울해요. 그렇죠. 저희는 그때 실질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조금 더 잘하시지. 처음에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나는 맞습니다. 애였거든. 맞습니다. 초등학생. 정신 차려보니까 뭐 이렇게 가고 있구만요, 지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빙의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40년 있다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일 걸 예상을 했을까라고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기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앞세대에 대한 원망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를 원망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대안을 찾는 거죠. 네. 근데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공개를 안 하시거든요. 네, 안 해서. 그래서 연금과 관련해서 괴담이 많고. 맞아요. 괴담이 많다 보니까 뭐 그냥 차라리 다 없애라, 아니면 차라리 그냥 다 뭐 새로운 연금 제도를 만들어라 맞습니다. 등등 각종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바람직할 수도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세력들이 또 좀 득세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있어요.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금의 그 제도의 현실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연금 어려워요.